예, 매주 화요일마다 업종 하나 잡아서요.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시간 갖는데 이번에는 먹거리 관련주, 그러니까 음식료주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정성훈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주식 투자라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사실 식음료 담당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맛을 보시겠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먹거리주 어떤 맛이었어요? 네.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는 굉장히 맛있고 좋았다. 하반기는 뭔가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다라는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안 나빴네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좀 나눠서 구분을 해보자면 상반기 실적도 좋았고 상반기 주가가 특히 좋았죠. 네. 이유를 좀 보면 일단 가격 인상을 통한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대표하면서 전체적으로 5월 이후에 음식료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는 특징을 좀 보면 아무래도 2년 연속 지금 음식료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네.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투자 매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예상했던 실적 결과가 나오질 않으면서 기대치를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시장 대안으로서 좀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밸류에이션 부담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료 업종 평균 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음식료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은 한 13배에서 15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요. 특히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한 30에서 50%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밸류에이션을 맞은 거는 아마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공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거의 지금 90%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18배에서 19배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시장에 대한 대안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과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시장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인상이라든지 원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공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 원가 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째 국제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다에다가 예. 사실 작년 내내 원화 강세 이슈가 있었으니까 사실 수입해오는 이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득을 보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 음식료 업종의 주가에는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음식료 업종의 원화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유는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습니다.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고 또 하나는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원화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받는 업체가 CJ제일제당 같은 외환 민감도가 높은 이런 네. 기업들이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의 상황, 특히 2013년 이후서부터는 이런 원화 강세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도 이미 높아져 있고 거기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기대감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곡물 가격은 이미 하향 안정세에 있는데 반해서 원화 강세로 특별하게 여기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네.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곡물 가격 안정세가 작년 내내 이어졌다 이 말씀 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도에서 봤지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춥다 그래요. 네네. 뭐 거의 뭐 영하 30도 간다는 데도 있고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해는 이 겨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여름에 또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통상.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부에서 이제 그런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 국제 곡물 가격의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사실상 2007년도에 국제 곡물 가격을 급등으로 야기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의 수요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공급 측면은 매년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북미 지역에서 한정돼서 이런 식으로 이상 기온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미라든지 그 여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상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곡물 가격의 가장 가격 교란 요인이었던 지금 커머더티 시장, 선물 시장이죠. 이 시장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런 가격 교란 요인이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으로 중국 수요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이미 지금 확보된 재고만으로 하더라도 2014년 3분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재고분들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가 투입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물 시장에도 선물 시장에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선물이 현물의 곡물 가격을 이렇게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되니까 어떤 그런 투기적인 가수요들이 달러 시장으로 가고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좋은 것 같은데, 자, 정부 제도나 어떤 이 정책에 따라서도 이 대표적인 내수 관련주니까 좀 좌우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엔 사실 뭐 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식음료 업체 매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걱정스럽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쭉 1년 지나 보니까 어땠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로 인해서 음식료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까지 지금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2012년 9월 달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들이 2013년 연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체가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여간에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 판매량이 감소되지 않는 현상인데 2013년 연간적으로 보시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가 되면서 지금 주말에 소비하는 게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틀 정도를 쉬게 되니까 상당히 타격을 받고요. 특히 또 하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좀 고가품들,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판매가 저조해지고 그게 결국 가격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순매출 단가가, 즉 ASP가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대한 것만큼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격에서는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단가는, 순매출 단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고 판매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면서 원가만 좋아져서 수익성은 일부 개선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개선폭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형마트의 그 강제 휴일제로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먹는 것도 좀 아끼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부진에 내수 부진, 소비 부진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음식료 이게 사실 여간에서 줄일 수가 없는 건데 아까 연구원님 말씀대로 그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이건 좀 아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에 대해서 소비가 좀 안 따라주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조리독감 문제죠. AI. 네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그 지금 신고된 세 군데 외에도 한 군데가 더 지금 발견된다 이런 안 좋은 뉴스도 있던데 이 재료는 음식료 그 주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좋은 주식도 있을 것 같고 좀 그 우려되는 그런 주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분해서 보자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업체들은
상반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뭐 네. 양돈 업체라든지 수산물 업체들이 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은 관련된 육계 업체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2010년도에 사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크게 번성을 하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살 처분되고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예.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상으로나 이런 대응이 상당히 빨라졌고 사실상 이런 조기 진화 능력이 많이 배양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에 국한돼서 빨리빨리 진화를 시키면서 피해 확산을 막는 측면에서도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 뭐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 이상으로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뭐 그 이동 경로가 철새 이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탠드 스틸, 즉 이동 그 거리 제한 금지가 지금 좀 해제가 돼 있는 해제됐더라고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걸로 인해서 뭐 집중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또 상대편이 급등을 해서 주가가 교란 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이러한 부분 학습 효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상당 부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부분은 풀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게요. 연구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농가 피해, 축산 농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살처분하게 되면 시가 한 80% 보상을 받는데 워낙 시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 손해가 많고 뭐 수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주식을 떠나서 조금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음식료 중에서 어제 오늘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오비 맥주예요. 이건 네. 비상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KKR이라고 이 PE펀드에서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엄청 수익을 내고 아노이조 부시 인베브라고 예. 세계 최대 맥주 회사잖아요. 이쪽으로 다시 되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러면 야 이게 엄청난 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맥주 회사가 이제 오비 맥주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맥주 회사 또 주류 업체들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오비 맥주의 역사를 조금 보면요. 예. 2009년도 원래 이전에는 이제 두산 그룹에 편입이 돼 있던 그렇죠. 회사가 2009년도에 이제 인베브로 이제 넘어갔고 이제 2009년도에 다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넘어갔고 인베브가 2009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금융위기 겪으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인베브는 이제 아노이저 부시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맥주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차입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그 차입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매각 금액이 당시에 18억이었습니다. 18억 불이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 당시에 롯데 칠성 쪽에서 2조 정도를 제시를 해서 롯데 칠성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이제 그게 KKR로 즉 사모펀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2014년 지금 시점이죠. 사모펀드가 약 5년 만에 즉 58억 불에 다시 매각을 하게 인베브에 넘어가게 됐죠. 결국은 약 5년 만에 이제 40억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정도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물론 그 과정만 놓고 보면 이거는 KKR이 굉장한 차익을 거두고 인베브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뜯어본다면 사실상 인베브는 2009년도에 이 오비 맥주를 매각하지 않았으면 굉장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매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다시 콜옵션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기간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오비 맥주가 시장 점유율이 약 45% 정도에 그쳤던 2009년도에 45%였지만 2등 업체였어요. 지금은 60%로 시장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였고 하이트 맥주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그런 효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익도 차익이지만 그만큼의 영업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반면에 하이트 맥주와 그 외에
나머지 경쟁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하이트 맥주는 좀 불행하게도 지금 진로 인수 이후에 점유율이 지금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그러게요. 시너지가 있어서 예. 뭐 영업망도 같이 쓰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좀 보면 하이트 맥주가 움직이지 못하는 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요. 특히 하이트 맥주의 경우에는 진로를 인수하면서 차입금이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차입금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따르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소주나 맥주 공이 지금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좀 부진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롯데 칠성 쪽을 보면 사실은 2009년도에 2조를 써서 즉 3천억이 네. 모자랐기 때문에 그 오비 맥주를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6조 가까운 돈이 돼 있고요. 아쉬워요. 뭐 도저히 이제 살 수는 없죠. 이제는 그러면 오비맥 그 롯데칠성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그 아사히 맥주죠. 일본 예. 아사히 맥주를 통해서 50%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최근에 공장을 신설해서 이제 좀 저가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시장을 다시 키워나가는 전략.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유통망을 그 롯데가 굉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끌어올릴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맥주 시장은 좀 3파전 양상으로 갈 것인데 아직은 이 3위 업체인 롯데칠성은 초기 단계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오비 맥주와 하이트가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 오비 맥주가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지금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볼 수 어쨌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맥주 제조사로서 상장되어 있는 거는 하이트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이트 쪽에 관심이 갈 텐데 언젠가요? 뭐 작년인가요? 뭐 영국의 한 언론에서 한국 맥주 너무 맛이 없다 이런 그 보도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해서 저도 좀 발끈한 적이 있었는데 좀 더 네. 맛있는 맥주 만드는 게 결국 해외 자본과 싸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경쟁에서 이기고 마켓시어 회복하고 주가 올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올해 이렇게 쭉 보면 짝수해라서 각종의 스포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소치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도 뭐 2연패 도전할 거고요. 월드컵도 있고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음료 또 뭐 치맥이라고 하죠. 예. 치킨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린다고 특수라 그러는데 그런 특수의 영향은 올해 내내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예, 일례로 이제 월드컵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맥주라든지 맥주 회사라든지 뭐 예. 음료 회사들이 굉장히 상당한 마케팅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펀더멘탈로 보시면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계속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상당히 이제 그 합리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벤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강도는 너무 우리가 그 투자자분들이 너무 높게 평가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는 조금 좀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제과업체들의 대표 브랜드들, 예를 들면 오리온의 초코파이라든지 네. 뭐 롯데 빼빼로라든지 이런 것도 가격 인상 너무 많이 한다. 이게 뭐 독점적인 지위, 이 마켓시어를 이용해서 너무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게 가격 정책을 써야 될 정도로 제과업체들이 힘든 건지 아니면 이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너무 좀 폭리를 취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업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걸 볼 때 이제 투자자의 입장과 또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가 약간 그러게요.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 분석을 하고 또 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들의 이제 선택으로밖에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 음식료 업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결국은 판매량이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인데 결국은 가격을 통해서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을 통한 성장밖에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격에 대한 이슈라면 분명히 가격 인상이 있어야 됐고 또 그 가격 인상은 굉장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격 저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2011년, 12년, 13년 지금 3년째 가격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은 가격 저항이 작년 2013년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프리미엄 제품들이 잘 안 나가고 결론적으로 ASP가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지금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잘 나가는 빅브랜드 중심으로 좀 더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런 가격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지적될 수는 있는데 기업들로서도 해외에서 어떤 돌파구를 지금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린 거라면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요.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뭐 하나씩만 팔면 몇 개를 파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자, 우리 식품 또 이 먹거리 업체들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별반 이렇게 모멘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올해부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내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해외 진출이고 해외에서 성공하는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성공 사례가 지금 오리온에서 이미 이제 나왔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오리온의 중국 매출이 약 5천억, 4천억, 5천억밖에 안 됐을 때는 상당한 연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2013년에 1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오리온의 지금 성장률도 1조에서 30%를 성장하려면 1조 3천억을 매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보다는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더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30%가 아니고 20%로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일단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체감할 때 우려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 밸류에이션을 좀 하락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는 중국 주식의 대표 주자인 오리온이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반면에 따라가고 있는 메일유업이나 빙그레나 이런 이제 대안으로 오리온의 이제 후속 주자라고 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걸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초기 진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의 초도 물량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미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재구매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이라는 곳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다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카피 제품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도 지금서부터가 사실은 2013년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고 작용을 했다면 14년서부터는 보면서 가자. 실적이 나오는 거 보자. 자, 해외 수출도 얼마가 되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서 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은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올해 정말 중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구매로 이어져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기업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초코파이만 하더라도 짝퉁 초코파이가 60개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두 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오래되는 이 음식료 업종에서 이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종목 한두 개 좀 짚어주시고 순서를 좀 마감할까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많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살펴본다면 즉 원가 개선에 아직 포인트는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포인트는 남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네. 보고요.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들이 1차 소재 식품들입니다. 특히 전분당이라든지 사료 업체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전분당 업체 같은 뭐 대상, 삼양제넥스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2013년 4분기부터 원가가 개선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그리고 길게는 하반기까지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쪽에서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료 업체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사료업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사료업체가 기존의 사료업체에서 국한돼서 이를 벗어나서 수직 계열화돼서 기업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차 가공식품, CJ제일제당이나 농심 이런 기업들은 이미 시장이 재편이 돼서 구조조정을 해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예. 아직 1차 소재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독보적인 기업이 안 나와 있고 이것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독보적인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한 지금 패러다임이 굉장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저희는 이제 팜스코를 꼽고 있고요. 팜스코. 예. 예. 이런 기업은 지금 양돈 농가, 즉 계열 농가가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료 판매도 늘어나고 양돈 업체도 계열화돼서 이런 우리가 먹는 이런 돼지고기들이 기업형 즉 높은 이제 브랜드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부터 FTA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지금 칠레라든지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농장, 일반 농장들이 기업형 농장으로 전환되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가져가야지만 우리나라 축산 산업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경쟁력이 높아져서 서구 선진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그러한 업체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업체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농업을 해야 된다고 다시 외치고 있더군요. 네. 그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이던데요. 시청자 여러분, 교보증권의 정성훈 연구원하고요.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올해 관심거리는 역시 국제 곡물가 가격, 원가 계산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전분당 업체 중에요. 대상이나 삼양제넥스 같은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축산업도 이제 수직계열화 돼가지고 말씀대로 이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스마트한 어떤 축산 경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팜스코 같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